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공공경제론 제12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12장은 사회보험제도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고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보험, 인슈어런스 그러는데 재해나 각종 사고가 나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위험, 불확실하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리스크라고 하고 불확실하다 해서 uncertain, 또 uncertainty라고 하는데 그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이 발생하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게 되죠. 우리가 몸이 다칠 수도 있고 돈을 못 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여럿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그 돈을 주어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죠. Insurance. The action, process, or means of insuring or the state of being insured usually against loss or damage by a contingent event. contingent라는 게 이게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contingent라고 그래요. contingent event as death, fire, accident, or sickness. 그죠? 죽음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화재로부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삼성생명 어? 오렌지생명 이런 데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교보생명 하나생명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을 소셜 인슈런스라고 그래요. 이것의 기본적인 철학적 기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를 두고 사회계약을 그렇게 우리 무지의 장막하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을 때 미래에 그 위험을 좀 어떻게든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 설계를 하자.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인 사회 보험을 운영하자 해서 나온 게 소셜 인슈런스다 그랬어요. 그럼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민간 부분에서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어요. 삼성 생명이 있고요. 삼성 화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붙은 건 손해보험이라고 하고 생명이 붙은 건 그거 생명보험. 인적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맨 밑에 보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 회사가 있고 손해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아, 사실상 사람에게 미치는 위험은 우리 집에 누군가 아버지가 죽으면 월급이 딸리니까 정말 아버지 월급으로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위험해지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위험이에요. 오래 사는데 돈이 없으면 위험해요. 실업도 위험이죠. 질병, 상해, 장애도 위험이죠. 재산에 피해를 입는 거, 자동차 사고 나는 거, 그다음에 내가 또 상해를 입히면 사고를 쳐서 상해를 입히면 그 사람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4대 보험으로 올해 나이 들어서 소득이 없는 것은 국민연금, 실업보험은 고용보험, 그다음에 질병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그다음에 직장에서 장애를 입게 되는 거 이거는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개의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고 보험 회사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그리고 제3의 보험 사로 이렇게 나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생명보험 아니면 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생활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계할 때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4대 보험 강제로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개인적으로도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을 들으셔야 돼요. 생명보험도 들고 자동차 살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냐? 따져보면,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연금 요율이 한 4.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건강보험은 3점 몇 퍼센트 되고, 여기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근로자가 입장에서 내는 것이죠. 물론 실제 내 이름으로 쌓이는 보험료는 요거의 2배가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국가나 사용자가 보태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가볼까요? 국민연금이란 이름은 국민연금 붙였지만 이건 노령연금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면 월급에서 강제로 국민연금을 떼가는데 이거는 65세 넘어서야 받는 거예요. 젊어서 죽으면 이거 못 받는 거예요. 국민의 노령, 늙어서의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 다 국민연금을 떼고 직장 생활 하지 않아도 이미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기준으로 따지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자, 월 소득이 있는 사람, 그 월 소득의 9%를 떼내요. 9%. 직장 생활하게 되면 반반, 내 월급에서 반, 내 사장이 반 이렇게 하게 돼요.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나이 들어서 65세 이후부터 매달 일정에게 연금을 받게 되는 것,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이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이 딱 밑바닥층을 형성하고, 어,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있고,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옛날에는 퇴직금이라고 불렀던 건데, 또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을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에 넣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연금은 자기 선택이에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데, 하여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려면 이 3층에 연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를 내느냐?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소득의 9%를 내는데 사업주 즉 사장이 4.5%, 근로자가 4.5%. 공무원은 해당이 안 돼요. 공무원은 따로 하는데 공무원은 인사행정 시간에 따로 배웁니다. 그거는 공무원 연금 해가지고 이거는 사업주가 뭐가 돼요? 국가가 되는 것이죠.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들을 지역가입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장이 없고 본인이 사장이기 때문에 9% 본인이 다 부담해야 돼. 내가 직장이 없고 자영업자도 아닌데도 그래도 내가 나중에 연금 타려고 임의가입자로 넣을 수도 있어요. 무소득 배우자라든가 공적연금 수급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신 소득에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해서 계산한 금액에 자신 소득 금액이 나오거든요. 가상 재산 이런 것들 따져가 그것에 9%를 내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기준 소득 월액 이거는 사실은 월급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가가 각 상황마다 기준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요. 이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최저 27만 원에서 최고 421만 원까지 이 수준에서 기준 소득 월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9%, 이 중에 또 사업자가 반 4.5%, 본인 월급에서 4.5%가 나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받느냐? 언제 받느냐? 수령 개시 시점으로 노령연금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맨 밑에 65세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되는 이런 세대들은 옛날에 52년생 이전 사람들은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69년생이고 여러분들 포함해서 69년생 이후는 65세 이후에 받게 된다. 물론 저는 이제 국민연금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연금이 공적연금이 4개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국민연금하고 나머지 3개가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래서 공무원, 사학, 군인 요 3개는 특수직역연금이래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고 그거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30년 가입을 했는데 25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30세에 직장생활 시작해서 60세까지 30년을 가입했다고 보는 것이죠. 월소득이 23만 원인 사람은 연금보험료 2만 7천 원 내요. 근데 나중에 23만 원을 받게 돼요. 굉장히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되죠.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이었다. 그러면 27만 원 정도 연금보험료로 내요. 그러면 나중에 78만 원 정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한 30년 가입한다고 그랬을 때 90만 원 정도, 좀 더 많으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 요게 그래도 마지막 노후 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돈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 요건 공기업 이전에 의해서 전주회가 있어요. 전주회. NPS라고 부르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국민연금 보험 관리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한다. 그래서 가입자 지원이라든가 연금 급여, 운용, 노후 서비스, 장애인, 기초 서비스 이런 것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매년 지금은 이제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뭐 한 2천조 가까이 쌓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운용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두 개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죠. 수익성을 높이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거는 채권 쪽으로 가야 되고요. 수익성을 높이려면 주식이나 대체 투자로 가야 되는데 그 두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그 다음에 공공적인 목적의 그래서 유동성, 운용 독립성 이런 것들의 운용 5대 원칙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실제 어떤 돈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5가지 공공부문의 돈을 관리하는데 5가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공무원연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시점이에요. 요 갈색이 공무원연금이고 파란색이 국민연금인데 내가 이제 400만 원 정도를 낸다고 했을 때 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월 연금액이 내가 월 소득이 400만 원에 월 연금액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돼요.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256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2.5배 더 받죠. 그래서 내가 낸 돈 대비로 따져도 국민연금은 1.7배를 받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이 2.7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이 훨씬 더 유리한 연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대에는 지금 많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하고 비슷해져 가지고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 되는 게 옛날에는 가장 큰 메리트가 공무원연금 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메리트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민간연금은 다 적립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저축한 그 돈에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부가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필요한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월급 내는 거를 그걸로 다 오는 거예요. 노인네들 지금 퇴직했잖아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퇴직한 사람들 연금으로 주는 거예요. 노령연금으로. 그러니까 자기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닌 거죠. 자기 돈 차곡차곡 쌓았다가 그 돈에서 주는 거는 적립식, 그죠? 반면에 그때그때 들어오는 돈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 주는 건 부가식. 우리나라는 요 두 개가 좀 짬뽕된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 두 부가 방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내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연금으로 국민연금 받으면 한 100만 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실제 내가 65세 이후에 되면 한 달 사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그때도 뭐 공과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한 200만 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밖에 원금으로 연금으로 받질 못해요. 그러면 내 필요한 소득의 50%밖에 대체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5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40%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22%밖에 안 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65세 이후 지나서도 한 달에 어디선가 딴 거 아까 이야기한 퇴직연금을 받든지 개인연금을 받든지 어디선가 100만 원을 더 벌어야 좀 노후를 나름대로 괜찮게 살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반면에 많이 받잖아요. 여기는 한 63%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200만 원, 2, 60이 한 여기는 130만 원 받으니까 공무원연금은 훨씬 더 노후가 공무원들은 유리하다. 반면에 여기 사업주 부담률 있잖아요. 부담률 자체가 더 커요.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것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공무원연금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려주는 국민연금이다.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부자라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는 않아요. 비례해서 많이 받아가지는 않아요.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너무 가난하더라도 너무 적게 주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좀 더 높여주고 부자들에게 또 낮춰주고 그래서 빈부의 격차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소득 재분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받는 건데 죽을 때까지 동일한 연령을 산다고 했을 때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부자들이 더 오래 사요. 가늘고 길게 오래 살아요. 20년을 더 살 수도 있는 것이죠. 100세 인생이라고. 근데 가난하고 건강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짧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 국민연금의 승자는 누구냐? 오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부자들이 동일한 연령을 산다고 했을 때는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낸 거에 비해서 덜 받지만 실제로는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사실상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는 그런 실증 분석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간 수령액 곱하기 생존 연수예요. 이 생존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 더 오래 사는가에 따라서 연금 받는 총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동일한 생존 연수로 따질 때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지만 부자가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면은 소득 재분배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것이죠. 요거는 우리나라 이 쌓여 있는 돈이에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 1,000조 원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2,500조 원까지 쌓여요, 이 돈이. 2043년까지.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연금 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특히 60년대생들이 막 퇴직을 해서 연금 부은 거 다 줘. 그렇게 하면은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58년이 되면은 이쪽 60년 앞으로 언제요? 40년 뒤에 여러분들이 원금 받을 때잖아. 연금 받을 때 정도 되면은 제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때쯤에는 늙어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저 같으면 받을 거 다 받고 나갈 수 있는데 우리 60년대생은 여러분들 세대가 되면은 사실은 받을 돈이 없어요. 이게 뭐야? 부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립식으로 여러분 낸 돈을 꼬박꼬박 이렇게 저축해 놨으면은 그 돈으로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대가 젊은 세대가 낸 돈을 늙은 세대에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때 가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프랑스는 이것 때문에 거의 폭탄이 터진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한 20년 지나면 이 폭탄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연금 개혁이에요. 그래서 여기 2057년 가면 적자가 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루는 것이 연금 개혁이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인구 문제인데 이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노인네들이 많아지니까 더 오래 살고 이러면서 결국은 국민연금 재정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간략히 살펴볼게요. 국민건강보험.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놨다가 이거는 뭐예요? 건강을 잃는 사람들, 병원에 가는 사람들 병원비를 개인 플레이로 내는 게 아니고 함께 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이렇게 지금은 적용되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77년도에는 부자 사업장들, 대기업들만 따로 이렇게 보험 조합을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통합되면서 지금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그 다음에 그를 뒷받침하는 대통령령, 이거에 의해서, 이게 헌법의 이게 법체계라고 하죠. 상위법, 우선의 법칙 이렇게 하는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정책을 결정하게 돼 있고 실제 관리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원중가에 가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의사가 진료를 하면 의사가 진료한 그 대가를 우리는 개인이 카드로 내는데 그 본인 부담금은 한 10에서 20%밖에 안 내요.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게 되는데 의사가 나 진료했으니까 이 돈 주시오 하고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가짜 의사들이 많잖아요. 가짜 환자도 많고 그런 걸 심사하는 데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에요. 이것도 강원도 원주에 가 있습니다. 요거를 심의해서 요게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 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들 병원에 집어넣게 넣어주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심의 의결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기관은 병원을 말해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그거를 여기로 보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보내요. 여기서 평가를 해요. 얘가 제대로 진료를 했는지, 정말 20만 원짜리 치료를 했는지, MRI를 제대로 했는지, 그러면 그 오케이를 건강보험에 오케이를 주면 건강보험이 그에 해당하는 돈을 병원에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 2.9%에 해당하는 150만 명 있잖아. 요거는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이 월급쟁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의료급여라고 그래요. 가장 밑바닥 3% 가난한 사람들 150만 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하지만 나머지 97%의 국민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부양가족 제도에 의해서 여러분 엄마 아빠 중에 월급을 받는 분이 한 분 계시면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국민건강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은 근로자의 경우에 직장 생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7.09%인데 본인 부담 3.5%, 사용자 부담 3.5%. 공무원의 경우도 이제 본인 월급에서 이만큼 나가고 국가가 이만큼 나갑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저 같은 사람이죠. 저도 3.5% 월급에서 나가고 한남대학교에서 2.2% 그리고 국가가 그거에 20%를 또 내게 돼 있어요. 전체에 50, 30, 20 이렇게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했는데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나중에 치매에 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요양 검사를 해요. 치매가 진짜 심한지. 그것을 위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내게 되는데 건강보험료에다가 요 일정 비율을 곱해가지고 장기 요양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현물급여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주는 거는 당신 이제 아프니까 요양비, 뭐 요양 장애인 보장, 구급 여비, 그다음에 임신, 출산, 진료비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보험 혜택 받는 게 그냥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진료받고 주민등록번호 내게 되면은, 예를 들면 10,000원어치 진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2,000원밖에 안 내요. 나머지 8,000원은 여기서 요양급여로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급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환자로 65세 미만의 환자로 들어가서 냈을 때 본인 부담하는 게 각 상황에 따라 30% 내는 게 있고 10% 내는 게 있고 5% 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요게 분류상 환자가 이쪽 의약분업 예외 환자로 하게 되면 요거는 3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뭐가 내는 거예요? 국가가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돈으로 내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부담이 전체 평균적으로 한 20, 30%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가 대주는. 특히 암 이런 거 걸리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암 걸림 치료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예를 들면 몇 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이제 한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입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월급에서 걷고 지출은 아까 그렇게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입의 일정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거둔 세금 20% 정도는 세금에서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 수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재정이 문제인데 지금 매년 국민건강보험 매년 100조 원이 들어가요. 100조 원 정도가. 그런데 이제 적립금을 따지면 하고 남는 돈이에요. 남는 돈이 박근혜 정부 때는 상당히 많이 좀 남겼어요. 이렇게 플러스로 남겼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케어하면서 싹 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 제도가 MRI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커버리지를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예요.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월급쟁이를 하더라도 이 건강보험료 떼고 나면은 월급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것이죠. 강제로 걷어가지만 이거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걷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이라고 붙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료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조세부담률 따로 있고 국민부담률 때 이건 국민부담률에 들어가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적자가 나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으로 고용보험, 실업보험이라고 하는데 저 공식 명칭은 고용보험이에요. 고용보험은 어떤 위험이냐? 직장에서 잘릴 위험이에요. 잘리면 새로운 직장 얻을 때까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 얻을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내가 이전에 받던 월급의 한 60%에서 80% 줄게. 이렇게 주는 게 건강보험이에요. 아니, 고용보험이에요. 실업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직장 생활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직장 생활할 때 보험료 내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직업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을 지니고 이것도 사업자와 근로자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돈을 이용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다니다 잘리면 내가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이제 180일 이상 가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서 내가 여기저기 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직 사유가 내가 원해서 직장 나온 경우 있잖아요. 내가 사표 쓰고 나온 경우는 실업급여 못 받아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잘려야 돼요. 직장에서 회사가 어려워서 너 더 이상 고용 못해. 잘려나가는 거죠. 그럴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딱 멋있게 사직서 내고 오면 이거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수급기간 최대 8개월이에요. 8개월 이상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미만자는 3개월 정도 주고요. 그래서
요 10년 이상 근무자가 잘렸을 경우에는 8개월 주고 5년에서 10년의 경우 7개월 정도 이렇게 주게 됩니다. 1년 이상 주지 않아요. 8개월, 최대 8개월까지 주는 거예요. 최대 상한액이 있는데 하한액과 상한액이 최대 뭐 많이 월급 받았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일일 최대 66,000원. 여러분 알바비 있잖아요. 최저 시급에 해당하는 이게 예를 들면 8,000원에 8864. 그러니까 시급으로 한 8,000원 일일이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66,000원 이상을 주지 않아요. 급여. 요거를 이제 월로 계산해서 또 주죠. 월마다 이렇게 주니까. 그 하한액도 있어요. 하한액도 이제 21년 퇴사 기준으로 55,000원. 그러니까 통상 한 65,000원 정도 받는다. 하루 일당으로 실업급여를 그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8개월 동안, 최장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이 고용보험도 그럼 안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특히 청년 실업자들도 있고, 청년 실업자와 실업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취업자는 줄고, 그리고 취업자 줄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우리 고용보험 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오른쪽은 계획이니까 실제 아니에요. 지금 재정 수지를 볼 때 그래도 이제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나름 요 그래픽을 보면은 이게 좀 적립급이 있는 플러스인 상황이에요. 플러스인 상황인데 점점 적립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예상치고 계획치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면 이렇게 되겠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기서 또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이렇게 줄여서 산재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문과생들이 근무한 사무직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공장이라든가 건축, 토목 이렇게 하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입니다. 특징은 이거는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해요. 여러분 월급에서 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사업주가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한 사람당 얼마씩 꼭꼭 이렇게 적립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 재해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업무상 재해,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죽어야지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이게 업무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심사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차이는 요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여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산재보험이 없고 공무원 연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고용보험도 없어요. 고용보험도 없고 산재보험이 없어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포함된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렇게 두 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 절차는 이제 회사에서 직원 급여 낼 때 사업장이 위험한 사업장이면 더 높은 산재보험을 내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안전한 사업장은 1%에서 이제 10% 사이로 하고 예를 들면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에는 8% 보수총의 8%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보험료 징수는 통합징수라고 그래가지고 건강보험 하는 쪽에서 통합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험금을 주느냐? 다쳤을 때, 휴업했을 때, 상병, 장애, 간병, 뭐 이런 다양한 죽었을 때는 장의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에 해당이 되면 상당 부분 그래도 장애를 입거나 죽었을 때라도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평생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평생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 치료비도 나와야 되지만 생활비도 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보상해 주는 게 산재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도 이제 2019년에 보면은 적자가 발생해 가지고
2030년도에 이것도 고갈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게,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게 다 고갈을 앞두고 있어요. 그나마 국민연금이 가장 60년까지 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연금 개혁이 필요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취지는 좋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후를 위해서, 또 건강의 위험을 위해서, 또 장기 요양보험, 또 늙어서 치매 걸리는 거, 그다음에 산업장에서 다치는 거,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이렇게 함께 보호해 주는 건 좋은데, 모든 건 다 공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 즉 고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너무 혜택이, 내는 것보다 혜택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고갈이 된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혜택은 줄이고 또 내는 건 더 많이 내게 하는,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비버리지가 이야기한 영어 한마디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The essence of civilization is that man should come to be read more by hope and ambition and example and less by fear. 이 문명사회의 에센스, 본질,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사람이 어떻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냐면 희망과 야망과 좀 example, 잘하고 있는 사람, 표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사회고, 이 공포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사회보험이 커버하는 위험이죠. 노후에 대한 위험, 건강에 대한 위험, 산업장에서의 장애를 입을 위험, 이런 위험에 의해서는 조금 줄여주고 뭘 더 키워줘야 돼요? 희망과 야망과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윌리엄 비버리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이런 사회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쓴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 공부도 함께 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서 감사하고 12장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